다음은 의제에 관한 정책 발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2번 조백송 강원교원단체 총연합회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 주제가 강원도 기초학력 저하 원인, 그에 따른 이제 그 학력 향상 방안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 저하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평가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 평가가 없는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또 평가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력 저하의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평가를 갖다가 줄 세우기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 세우기 평가는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초학력 진단 평가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것은 줄 세우기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 평가입니다. 이를테면 90점 이상을 득점을 하게 되면 A, 또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자기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대평가, 줄 세우기 평가로 매도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고요. 따라서 우선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 평가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학년이 다 평가가 없어요. 집필 평가가 없습니다. 행복 성장 평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의 수업 참여 과정을 관찰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그 평가 결과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돼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 역시 지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 중학교도 행복 성장 평가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의 그 수업 참여도를 평가를 해서 그걸 역시 서술형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어디에도 성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도 내가 수학이나 영어, 국어 각 교과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고1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수능형 전국연합 학력 평가를 봅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기 교과목 성취 수준이 나와요. 깜짝 놀라죠, 학생들이. 아, 내가 이 성적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의대, 법대에 갈 수 있나? 그제서야 이제 자기 학업 성취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학생들을 학원으로 이렇게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까지 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해서 성취도 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취도 평가 절대 상대평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이제 2학년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돼서 A, B, C, D, E 이렇게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그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에게, 그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수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그 수업 혁신을 강제를 하고 있어요. 수업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수업의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모든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혁신하라, 그 혁신의 주체가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걸 무시한 채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을 강제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무슨 뭐 토론 수업이다, 발표 수업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과의 기초 지식 개념 학습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은 기초 지식 학습이 이루어진 연후에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전부 무시한 채로 무조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좋은 그런 이제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에게 수업 혁신을 내세워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수업의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수업 자율성을 부여해서 교사들이 자기 전공 교과 또 그 교과의 단원 내용에 맞는 그러한 수업 방법을 선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정말 필요한 교과 지식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심화 과정인 토론 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 강원도 학력 향상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다 시간을 조금씩 더 쓰신 거는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님 의제 발표, 정책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평가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국의 초중등 장학사 연구사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진단 평가, 학교 평가, 또 팀스와 피사와 같은 국제 비교 평가, 나아가서는 시도별 평가까지 평가란 업무는 제가 죄다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이것은 학교의 존재 유의이자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3.5%, 많게는 11%가 넘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면 교육의 포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학력 문제입니다. 기본학력은 다른 말로 학년학력 혹은 교과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면 3학년 수준의 학력, 6학년이면 6학년 수준의 학력,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의 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백송 후보님께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4단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을 환산해서 20점 이하를 기초학력 미달로 봅니다. 20점 이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5개의 문항 중에 1번만 쫙 써도 25점 넘어갑니다. 그 점수가 안 되는 것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으로 판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표집 3%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원주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이웃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당 학년 학력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한번 평가를 쳤다. 40점 이하를 미달로 판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니 840명 중에 무려 700명이 넘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내가 수능 학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수능 학력을 치기 전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1년에 4차례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보니 너무 형편없고 기대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원 교육의 현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학력 부실 원인은 무엇이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단축해서 말한다 이러면 아까 조백송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필평가를 도외시하고 심지어 죄악시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필평가를 하면 마치 경쟁교육이고 줄세우기 교육이고 일제고사로 폄하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공부도 사실은 습관입니다. 습관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려면 6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행복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놀이교육, 행복교육에 치중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습하는 습관, 면학하는 습관이 갖추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공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습관 형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강원교육 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원도형 학생들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초기본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서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기초학력 진단평가만은 전수로 실시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의사들이 진단이 있어야 처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똑같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별 관리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만큼은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본학력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학년 학력인데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실시하되 이것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보통 3학년 때는 대입 수능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력은 해당 학년 학력은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입 수능 학력입니다. 대입 수능 학력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강원 진학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원으로 이관해서 독립적인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3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학생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대입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고 학교 단위에서는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에 대한 기능면이니까 그쪽은 제가 도외시하고 오늘은 인문계 고등학교만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학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학습의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간을 안 별 사실 조금 이 정책
발표 시간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조백성 회장님께서 사실은 좋은 말씀과 함께 7분 사용하셔서 4분간은 두 의제에서 14분간 중에서 10분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학관님은 8분을 쓰셨기 때문에 14분 중에서 9분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경호 미래교육연구원장님께서 정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원 미래교육연구원입니다. 강원 미래교육원장님 이렇게 제가 네. 제가 오늘 아침 4시 새벽 4시 19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두는 생략하고요.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손자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안 받았느냐고 물으니 받았는데 교실에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군요. 미친 것 아닐까요? 서울 땡땡 초등학교 누구에게 따져야 되지요? 라고 이 국회의원님이 밤새 분을 못 사귀다가 새벽 4시 19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집에 갈 때 책을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전직 도의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지금 속초인데 공부 좀 시키고 싶어서 강릉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교 후에 종례 마치고 책가방에 책을 싸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그 책 왜 가져가냐.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놀아야 돼. 책 가져가지 마라. 못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데요. 우리 반 아이가 한글 해독이 안 돼서 좀 남아서 방과 후에 공부 좀 시키니까 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만 선생이냐? 못하게 하더랍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꼭 강원교육 바꿔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교육, 특히 오늘 주제에 맞는 정책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이 유치원까지 차로 30분 아이 태워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직장 출근, 정말로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보 통합 시범적으로 18개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 경계선 지능이라 하면 IQ 지능지수 70에서 85 사이를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인구 비례했을 때 13%에서 14%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조기 발견을 해서 유치원에서 조기 발견을 해서 이 아이들을 조기 치료하면 됩니다. 이 어린이들의 두뇌가 발달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는 유치원 시기입니다. 그때 이해력, 사고력, 종합력들이 대부분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기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하면 이 13%에서 14% 되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력 진단 평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큼 가르쳤는가, 아이들은 우리가 얼마큼 배웠는가,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인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학력 형성 진단 평가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외고에서 신입생을 받아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답니다. 과거에는 한 두세 달만 가르치면 중학교 과정이 정리가 돼서 고등학교 과정을 투입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1학년 내내 가르쳐도 기본 학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서 다음 진도 나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예비 고1 과정을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방학을 이용해서 그 골든타임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기고사를 수능 형태로 보겠습니다. 물론 제한된 50분 시간에 봐야 되니까 문항수는 적지만 수능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시험 출제를 수능 형태로 출제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능을 적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만 수능 시험을 모의 수능고사를 고3이 6번 봅니다. 타 시도는 8번씩 봅니다. 즉 7, 8월에도 봅니다. 저는 강원도도 7, 8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수능에 대한 적응 훈련, 또 출제 경향, 또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 등등 다양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상담교사,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한 학부 형님께서 장문의 염려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진학상담교사가 없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긴 글로 답변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진학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1일 날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3분간 촬영을 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대입 입시제도 간소화입니다. 임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명입니다. 공부 1, 2, 3등 해도 몇 등급 나오겠습니까? 수능으로 수시 전형에 대학 진학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제도 간소화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공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실 아파트에다가 작은 도서실, 작은 도서실을 만들어서 돌봄과 겸해서 그 아파트에 계시는 지식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공부가 취미인 학생은 공부시키고, 운동이 취미인 학생은 운동시키고, 예능이 취미인 학생은 예능을 시키겠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장애 학생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특수교육원을 설치해서 장애인식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장애 학생의 진로 문제, 그리고 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문제, 또는 선생님들의 장애 인식 문제, 이런 같은 것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예능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의 예능을 마음껏 키워주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원병관 전 촌장님께서 정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제 원병관이고요. 현재는 제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캐롤라인 대학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교류센터 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물론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는 이제 이 선거하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렇고 또한 오늘 이 주제에 나오신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전 선배님들
뭐 여러분들이 이 교직계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 전명하시고 또 점잖고 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의 두 번째 그 사회자가 하는 주제는 뭔가 의제에 관한 정책 발표입니다. 그러면 이 의제라는 것은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의제라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이 의제거든요. 거기가 기초 학력 능력 향상에 관련된 것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오신 분들이 이해를 보다 더 쉽게 하지. 각자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면은 그 이해가 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물론 사회자도 있고 의장님도 있고 우리 패널도 있는데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어차피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짝 그 기초 교육에 대한 기초라는 게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를 세워야죠, 그죠?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갖다가 가감산에 가는 걸 하는 거죠. 로그를 예를 들어서 가르쳤다. 그걸 이해해라.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저학교 예를 들어 3학년 영어를 하는데 대학교에 나온 또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갖다 놓고 이걸 이해하고 독해를 하라든가 리딩을 하라든가 라이팅을 하라든가 스피킹을 하라든가 이 4스킬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분수에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 기초가 모자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를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가 잘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면은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또한 그 퇴계 이황 선생님도 자기가 모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모르면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교육은 아이들이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기초교육을 그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가 이 아이가 지금 뭘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가 정신적으로 가정 환경적으로 또 지금의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때에 따라서는 이 한글을 잘 못 읽는 문해가 물론 대학교에서도 문해가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문해가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문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현실에서 보면은 저도 중학교 대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진 여자 상업고등학교인지 해가지고 16년 동안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어요. 하면서 보면은 그리고 또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영어 교과서 만드는 카리큘럼에 참여를 했었고 교과서도 만들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인데 공통 기본 과목입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 날리지라는 것은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웠는데 이거 써먹지 못하면 이건 죽은 교육이에요. 상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그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하고 수요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간단한 얘기하지만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저도 동국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그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8년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그 수능 쪽에 영어 선생이 되려고 왔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제 정규 과목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이 어떤 정의적인 목적,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과 또 정의적이지 않은 목적, 어떤 그 정의적인 영역이라도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또는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 그 학습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배우는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지, 소위 말해서 처방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그거부터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은 걸 적어왔지만은 제가 사회자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제에 관한 정책 발표인데 네. 이 정책 발표 앞에 의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걸 정책을 뭐 가불병정 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초 학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한 것, 의제에 기초 대한 교육에 것이죠? 좋죠. 예. 예. 네, 교육의 전반적인 거지만 특히 이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좀 유념해서 메시지를 해서 보내주셔야지. 저는 설정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하고 시간도 이게 뭐 규정이 잘 안 맞고 이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도 그럼 얘기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과서도 만들었지만 모바일 잉글리시 캠프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 나기 직전까지 뭘 한가 하니까 모바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마딕 잉글리시 캠프는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중기청에서 돈을 한 5천 받아가지고 교수 창업을 실험실 창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총장이 되는 바람에 못하고 이제 잘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해볼 생각이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학습에 관련된 모든 과목을 적용한다면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없이 이렇게 공유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월한 애국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 2년, 10년 대학원까지 나오도 영어를 저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진짜 토킹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 삼위일체니 뭐 이런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것만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만들면서 느꼈는데 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양을 많이 이거 지난번에 그 TV에도 나왔지만 이 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도 그렇지만 수능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를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얼마 안 배우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교과서면은 우리 충분히 일반적으로 컨버세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그 영어 회화를 영어뿐만 아니라 애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습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나 애국어 같은 경우에는 흥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그래 흥미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수준에 맞는 교재라든가 TV 등 매스 메디아를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말하기, 듣기 훈련을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적인 요소란 건 뭔가면은 어펙티브 팩터라고 그래가 정의적인 요소란 건 자기의 어떤 상태를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야 쏙쏙쏙 이렇게 습득이 되고 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어 정의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습득, 에커지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알파벳이나 파닉스 학습은 자연스럽게 또 흥미롭게 해야 된다는데 그거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야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쓰이고 또 이렇게 응용될 수 있어요. 파닉스라는 걸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나오는 그 한글 만들 때 그 소리 음성을 파닉스는 몽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어쨌든 같은 우리 동아시아에 나오는 그런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는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냥 억지로 외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다 몸에 배워야 되거든. 배워가지고 인풋하면 아웃풋을 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착 나가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한 핵심 어휘,
이것은 이제 뭐 초등학교는 이제 저학년에는 한 250 단어를 외우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word in context, 문맥 속에서 단어를 공부해야지. 아시죠? 그죠? 그냥 단어만 다르게 외운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의 병폐란 얘기죠. 그래서 문맥에서 찾아서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왜? 영어라는 단어는, 영어나 외국어라는 건 보통 대부분이 다가 다이어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뜻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몰 그룹으로 동화나 이런 뭐 스토리나 이런 것을 스키트, 컨테스트, 소위 말해서 촌극을 해가지고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는 we gonna picnic on the weekend. 우리 주말에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있는 데디 핑거, 맘 핑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라더 핑거, 시스터 핑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넣는 겁니다. 즉, 제 얘기는 체험학습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그 많은 교과서를 재편성할지라도 중학교까지 있는서는 영어를 공부를 해서 또는 외국어를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현을 할 수 있어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봐도 필리핀이나 외국에 가도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도 애들이 외국어를 잘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쳐야죠. 왜 아직도 안 고칩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 스스로가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까? 학교 각자의 재정적, 행정적 또는 교육적인 면에서 교장이나 각 지자체에 있는 그 분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경쟁력을 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또 많이 있지만은 학습을 하는 데는 구성주의, 요즘은 구성주의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구성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지 학습이라고 해서 메가 커그니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아실 거예요. 초인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인지 학습이라는 것을 조금 길었습니다만 어차피 맞춰야 되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 들어봤잖아요.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를 알아야지. 공부하다 보면 딴짓하고 이러다 보면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습득을 해서 어느 습득과 그 파지 효과가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이 되면서 아울러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유창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상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것도 우리가 재구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시츄에이셔널하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 기타 등등을 우리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거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옛날 몇 년 전에 2022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면은 세계에서 경제에서 뒤떨어진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대학에서 와가지고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자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지. 요즘에 기자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학교에 정말로 교실 환경이라는 게 다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비싼 게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3개나 5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공동 실습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외국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하면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의 외국어 과정을 통한 일상 대화 가능한 인증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분야 중에서 저는 그 분야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